자, 이번에는 문학하고 비문학 파트를 한번 쳐봅시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시 두 편이 있고요. 하나는 신음의 방홍시여, 그 늙은이의 시, 뭐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오세영이 너의 목소리가 됩니다. 자, 문제 항상 먼저 보세요. 가나의 표현상 공통점, 나중에 풀 문제. 다음 학습, 탐구 학습을 통해 가의 이와 나를 비교해 정리,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나중에 풀 문제. 그리고 기억, 니은, 포인트 문제가 있고, 자, 19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읽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시 분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19번은 먼저 읽고 들어가는 지문. 다음 20번 AC를 관련한 나를 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을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9번을 먼저 보면 가는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음이 선조 사후는 이제 죽은 다음에 개축 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김포로 내쫓겼던 시기에 쓴 시조 30수 중 일부다. 이들 30수는 자연지향, 세태, 비판, 연군은 임금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취흥, 그러니까 술 취한 흥 등의 다양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말 시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도 엿볼 수 있다. 그 서문격인 방홍시여 서에는 창작 당시 그의 심경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에 지쳤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시적 화제의 마음이 어때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지쳐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들어가면 돼요. 뭐 시조라고 했으니까 정형시가 되겠지. 그치? 자, 시를 볼 때 세 가지 뭐였습니까? 정서, 왜, 표현기법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똑같아.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야. 자, 보면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자, 돌길에 묻혔대요. 밖에 나갈 수 있어? 못 나가는 거죠. 그럼 단절을 의미를 할 겁니다. 우리가 박스를 받기 때문에 19번 박스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비를 열지 마라. 시비는 살인문이고요. 살인문을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서리법이죠. 날 찾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산속에 있습니다. 눈이 왔어요. 그쵸? 그 문도 안 열어. 왜? 이거지 뭐. 세상과의 단절. 우리가 아까 박스 봤잖아. 이 사람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뒤어서. 자, 밤중만 일편명월이 그 벗인가 하노라. 한밤중에 한 조각 밝은 달이 그 친구인가 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는 얘기야? 자연과 함께 살겠다. 아, 나는 이제 속세 싫어. 세상 싫어.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의인법 들어가 있죠? 네. 두 번째, 창밖에 워석버섯. 자, 음성상징어 쓰고 있네요. 창밖에 워석버섯 이미신가 일어나 보니. 여기는 그리움의 정사가 좀 들어가 있네. 그치? 내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뭔가 바가작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나와 있고 이미신가 일어나 보니 해랑 해경에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이네요. 낙엽은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이렇게 풀밭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와삭와삭 소리가 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혹시나 님? 하고 일어났다는 얘기죠. 어즈버는 감탄입니다. 영탄법이에요. 유한한 간장이 유한 끝이 있는 그쵸? 간과 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 할사 많기도 많구나. 많기도 많구나. 노래 삼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 노래를 만든 사람 씨름도 많기도 많구나. 일러서 이르다. 자, 현대국어에서 이르다는 고자질인데 중세국어에서 이르다는 말한다, 풀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해서 다 못 말해서 불러나 풀었던가 불러서 풀었는가. 누가? 이 노래 만든 사람이.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의지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 씨름이 많구나. 노래 만든 사람 씨름이 많기도 많구나. 일러서 다 못 일러 불어서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그렇죠? 질문 없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1번 산초는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지니는 것 맞죠? 속세를 멀리하고 산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일편명월은 세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작가를 상징한다? 땡. 아니요. 일편명월이 뭐였는데 여기는 살인문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 누가 있을까? 한밤중에 일편명월. 날 찾는 것은 한 조각 밝은 달 뿐이야. 내 친구의 한 조각 밝은 달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작가 자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1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3번 임을 군왕으로 이해한다면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는 임금을 향한 신화에 이끄는 심정 맞고요. 시름은 정치적 혼란기에 정계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작자의 복잡한 신경목이 너기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노래는 세상사에 지치고 뒤엉킨 작가의 마음을 풀어내는 수단.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세영의 뭐였냐? 너의 노래? 너의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 정서, 외, 표현기법 세 가지로 집어넣으면 돼요. 너를 꿈꾼 밤 그리워 그 정도 나오잖아 이게. 그치?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문턱에 귀대고 엿들을 땐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에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청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죠? 물론 아까 우리 시조에서도 청각적 심상이 있었습니다. 와삭버석.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기 소리. 역시 청각. 영탄이 있고요. 네가 왔구나. 산 넘고 물 건너 누런해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오냐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인데 황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자, 그러면 이 사람 뭘로 착각한 거야? 이 비 오는 소리를 님의 소리, 너의 목소리로 들은 거죠. 그쵸? 착각했네. 시조랑 똑같네. 그치?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는 거. 후두둑. 음성 상징은 역시 나와 있습니다. 후두둑. 댁잎 끝에 방울지는 봄빛 소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착각하는 장면이 되겠네요. 그치? 빗소리를 너의 목소리로 착각을 했네요. 자, 문제.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블랭크 쳐놓고 무슨 표현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한다? 다 맞는 말이야 이거. 문학작품에서 표현법선, 특히 시에서 표현법을 쓴다면 다 맞는 거야. 그럼 우리가 확인해 줄 거는 영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죠. 그쵸? 방금 나를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통점 묻는 문제는요. 방금 본 거 확인하고 있으면 바로 그 위에 거 확인해 주면 됩니다. 영탄 있었습니까? 있네. 그쵸? 그러면 위에 있는 시조 확인해 주면 되죠. 영탄 있었니? 아까 있었다. 어주버. 그쵸? 그럼 답은 1번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좀 확인을 해줘야 되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시적 이론을 자아냈다. 나는 맞죠? 나는 맞고. 그러면 이 시조는요? 불러보리라. 아니요. 안 맞아. 그 다음에 3번.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심리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누가 있으랴 서리법. 얘는 맞죠? 그럼 여기는 의문형 없는데 가정법은 나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까? 네가 왔구나. 요 정도? 여기는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독백조죠. 혼자 짓거리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자연물의 인격, 의인법이 있는 것은 여기만 아까 일편명월이 그 친구인가 한다. 여기만 나와 있네.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으로 가면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힘내! 종훈아! 힘내! 자, 17번. 탐구학습을 통해 가의 이와 나를 비교해 정리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뭐예요? 가의 이와 이거네요. 그리고 나. 자, 가의 이 상황. 어석포석 소리가 났다. 나뭇잎까지 스친 소리가 났다. 일어나 봤다. 뛰쳐나갔다. 낙엽이 진다. 봄비가 나네. 착각하는 장면들이다. 그치? 자, 작품상의 공통점.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 자, 계절적 이미지. 여기는 워석버석 소리가 났다 라고 했어요. 그치? 낙엽은 무슨 일이니까 가을이네. 그러면 여기에는요.
봄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계절적 배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상황 판단의 근거로 감각적 현상, 소리 둘 다 청각적 심상을 사용을 했고, 상대방에 대한 심경이 행동에 통해 표출된다. 우리 아까 그리움의 정서를 찾았죠? 그렇고, 판단 오류의 원인이 시간적 배경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거 시간적 배경입니까? 낙엽이 떨어진다. 이거 시간이 어디 있어? 없네.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발자국 소리, 빗소리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죠? 이거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판단 오류가 된 것이 아니라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판단의 오류가 생긴 거죠. 얘가 틀렸네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중심 시상점, 그치? 그리움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리얼 4번이 되겠네요. 1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 살인문을 열지 마라. 이 사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절했어. 속세하고 연을 끊으려고 그래.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을역을 뛰쳐나가면 너무 보고 싶어. 그리워요. 너의 목소리. 기억에는 니은과 달리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아니야. 둘 다 투영되어 있는 거지. 그치? 기억은 세상과의 단절을, 니은은 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니은에는 기억과 달리 화자의 억울한 심정? 아니고요. 기억에는 화자의 단절감 맞고, 니은에는 화자의 기대감 맞네. 이게 되겠지. 그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관조적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조라는 말은 그냥 바라본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니은에서 어떻게 돼? 빗소리를 듣고 문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관조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는 결핍 상태가 충족된 게 아니죠. 결핍되어 있는 상태지. 그래서 여기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까 19번 했고 20번 그냥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냥 바라보는 거.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봐. 관조. 자, 20번이에요. A씨와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꾼 꿈은 빗소리를 A로 여기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A는 뭐였습니까? 발자국 소리. 꿈꿈밤 문득 인기척이 잠이 깨었다.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이거죠? 그쵸? 얘가 원래 뭐야? 빗소리란 말이야. 빗소리를 다 이렇게 발자국 소리, 소매기 소리, 너의 목소리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고조됨에 따라 빗소리가 A에서 B로 이시 방금 설명한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3번 B는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오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반가움과 동시에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 여기 내용에 과거의 추억에 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워하는 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비가 오는데, 봄비가 오는데 자다가 일어나는 거지. 그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군요.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 뿅. 하염없이 내리는 C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과 조응. 조응은 서로 응했다, 맞아떨어진다 이런 말, 이런 의미. 그래서 보자면 C, 가랑비 소리, 그쵸? B는 내리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죠.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님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역시 좌절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5번을 보면 B가 C임을 알고 난 후에 화자의 허탈감이 후두둑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부각. 예, 맞죠? 음성 상징을 쓴 것.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다음 비문학. 이런 걸 또 잘해야 되겠죠. 예. 어디 보자. 혹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잔 사람, 졸거나 졸립거나 시험 볼 때 그렇지는 않았어? 자,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 그 다음에 박스 형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의, 그리고 사전적 의미. 24번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만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신은 할 게 많고 모의고사는 할 거는 많지 않은데 꾸준함입니다. 계속 쳐줘야 되고. 오히려 과학 지문보다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공부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국어 영역이. 근데 지루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읽어야 되거든. 이거를. 읽어나가야 되는 게 지루한 거야. 문법이요?
다음에 나가면 됩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는 기초를 습득해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거든. 이거를 꾸준하게 해줘야 돼. 적용 연습을. 알겠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오고 따라만 와주면 국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그거는 내가 장담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좀 공부 방식이 다르죠. 그치? 공부 방식이 다른데 국어는 공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중, 인내, 끈기. 엉덩이 무거운 친구가 국어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보도록 하지요. 자, 분석을 해줘야 돼. 독해를 해줘야 됩니다. 최근 예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르 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 자,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다. 틀렸네? 그쵸? 개척에는 언제 씁니까? 개척? 어떤 분야, 그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개척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새로운 물건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뭐 제품 개발 이런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는 개발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나머지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왔어요. 어쨌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장르 개척 이렇게만 봐도 돼. 장르 개척. 그럼 장르가 여기서 얘기한 물건인가? 어디 갔어? 보기에서 얘기한 물건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을 내놓는 겁니까? 안 맞지? 장르 개척이라는 말하고는. 그쵸? 이렇게 압축시켜서 봐주면 돼요.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말 뜻을 정확히 모를 때는 그 문장에서 그 목적어하고 서술어만 빼가지고 같이 봐주면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와서요.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예술의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 아트이다.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여기 뭐 개념밖에 없네. 그치?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이세인의 이름이 베세네, 베세. 자,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면 표시해주세요. 나는 세모로 할래. 그러면은 얘가 한 내용들은 다 세모인 거야. 내용을 따져야 되겠죠. 그쵸?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다. 자,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대. 오브제는 어떤 이렇게 예술에서 말할 때 그 대상, 예술의 대상을 오브제라고 그래요. 그는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 꽃봉오리에 감춰진 암술과 수술을 드러냄으로써 꽃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아름다움을 탐색하였다. 여기는 뭐니? 아, 얘의 예시구나. 또한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자기 얼굴을 찍는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으로 엑스레이로 인체를 촬영할 경우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창작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엑스레이 찍으면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뭐 외모 지상주의 비판. 아하, 이거 세모 예시 두 번째네요. 그럼 요 단락 내용은 요거죠? 베세이, 엑스레이 써서 뭘 의도했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중심 내용은 뭐야? 베세이의 엑스레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부 내용은 뭡니까?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지문 분석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현하다는 것은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는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질과 두께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진다. 이런 정보들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러한 이유로 엑스레이 아트에서는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과되지 않는 물질은 안 쓰는 거야. 역으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거꾸로 또 쓰기도 하네요. 촬영을 할 때에는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강도와 오브제의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해야 의도하는 명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두께 그리고 시간 또하니까 한번 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재질과 두께
투과율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투과하는 시간이냐에 따라서 명도 이거를 조절한대요. 명도는 무슨 뜻? 밝기지 밝기, 선명도, 그치? 또한 오브제와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해야 하는 엑스레이 특성상 가로 35, 세로 43인 엑스레이 필름의 크기보다 오브제가 클 경우 오브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촬영. 자, 큰 경우는 어떻게?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촬영. 한편 또 끊고 이게 필름보다 큰 거는 부분으로 나눠서 찍는구나. 이렇게 정보를 또 하나 뽑아내면 됩니다. 한편 작품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데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오브제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하여 창작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일부만 또 쓸 수 있군요. 오브제 일부만. 그리고 오브제가 겹쳐 있을 경우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한다. 네. 여기는 촬영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치? 엑스레이 아트의 촬영 방법이 중심 내용인 거고 어떻게 촬영하느냐 각각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CG 작업을 좀 해주고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특히 항공기 동체와 같이 크기가 큰 대상을 오브제로 삼아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할 경우 촬영할 당시 기온, 습도 등의 영향으로 각각의 사진들마다 명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래픽 작업을 통해 사진들의 명도를 보정한 뒤 이 사진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 작품 완성. 이러니까 명도 보정하기 위해서 요거 한다는 얘기네. 그치? 여기는 내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픽 작업을 해서 명도를 보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락.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경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항상 접속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문맥음이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이를 활용한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기존의 예술작품과는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대 예술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연은 이제 겉모습, 겉영역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아트 개념, 작품 사례, 창작 방법, 등장 배경, 발전 양상. 자, 없는 거는 뭐예요? 이거 없는데 엑스레이 아트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했다. 그런 게 없죠. 나머지들은 다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적용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버스는 실제 버스와 사람을 오브제로 삼아 이를 여러 날에 걸쳐 각각 촬영한 뒤 합성한 엑스레이 아트. 자, 여러 날에 걸쳐서 촬영했대요.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그래픽 작업 필요하지, 그치? 명도 보정을 해줘야 돼. 작가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바퀴나 차체 등의 일부 구성 요소들만 선택하였다. 그리고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인체의 골격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물체를 투과하는 엑스를 이용한 것은 일상적인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인체의 골격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 이게 엑스레이 아트고요. 바퀴나 차체 등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한 것에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배제하라는 작가의 의도. 이것도 내용이 나와 있었죠. 배제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긴가? 예.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오브제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 그렇죠? 지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거. 자, 이거는 엑스레이 투과율과 관련된 거다. 그쵸? 그러면 지문에서 투과를 어떻게 조정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투과 부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재질과 두께, 투과율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거밖에 없죠. 그치? 즉 투과율은요, 재질과 두께와 시간입니다. 각도하고는 관계가 없네. 예. 그럼 얘가 틀렸네. 이렇게 그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좀 부지런해야 돼.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래서 빨리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문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깃발 세워주는 거야.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었다. 이거를 간판 달아주면 됩니다. 23번 기억의 의의. 23번. 기억이 뭐죠? 엑셀라이트의 의의가 되겠네요. 엑셀라이트 의의는 뭐 이쪽이네. 맨 끝에. 보통 예술 지문 같은 경우 맨 마지막 단락에 그 예술의 어떤 사상적 의의와 가치가 나타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의의를 보니까 오브제를 찍은 사진에 의도적인 변형을 가하여 오브제의 실체를 감춘 예술이다.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아니죠. 실존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대상이었고 인체나 사물의 외양을 있는 그대로 외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오브제를 가시오. 아니요, 뭐 비행기도 했는데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브제의 내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어 예술형의 확장. 예, 5번이 되겠네요. 24번은 아까 했고요. 질문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연습 꾸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5에서 27번 문제입니다. 역시 문제 먼저 보세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자, 그러면 27번 박스는 지문 보기 전에 미리 읽고 들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자, 그럼 27번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당제는 제목이 뭐야? 당제네. 당제는 민족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은 농촌을 배경으로 함몰 영감 내외와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아픔을 보여준다. 아래와 같이 이 작품의 두 축은 역사와 신앙으로 초월적 세계라는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역사 현실이 있고 신앙 초월적 세계가 있네요. 미륵바위는 개개인이 초월적 세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기원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럼 내용 중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제는 두 세계를 매개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매개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당제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도깨비는 두 세계의 매개자로서, 여기도 도깨비가 위치가 여기쯤에 있고요. 매개자로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다. 이처럼 소설은 현실의 삶이 초월적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지탱되고 이어져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결국은 초월적 세계와 현실에 어떤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네요. 소설을 봅시다. 자, 우리가 아직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지만 간단하게 미리 얘기하자면 소설을 읽을 때 서술상 특징 잡아주시고요. 이때 서술상의 특징은 인칭하고 그 다음에 묘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어읽기. 왜 끊어읽느냐? 정보를 빼놔줘야 되거든. 그런데 소설은 시간, 장소, 인물들이 나오죠. 그쵸? 그 시간과 그 장소 안에서 인물들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끊어 읽을 때 시간 달라지면 끊고요. 공간, 즉 장소 달라지면 끊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뉴페이스 나오면 끊고요. 그러면서 인물들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뭐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진짜로.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누가 내린 자식이라고 그리 쉽게 죽을 것 같소. 틀림없이 미륵 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실 것이요. 자, 우리가 박스 봤죠? 그렇죠? 신앙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가 매개되고 있다고 우리가 박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못이라고 함께 갔던 친구가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 녀석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요? 어젯밤 꿈에도 그 아이가 저 건너 미륵바위 곁에서 서 있습디다. 꼭 옛날 당신이 진용 가셨을 때 미륵바위 곁에 서 계셨던 건맹키로 의젓하게 서서 웃고 있습니다. 자, 사투리 쓰고 있다. 그치? 사투리를 쓰면은 현장감, 생생함, 사실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한물땡은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차근하게 말했다. 못이 옛날 직용 갔을 적에 임자 꿈에 내가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던 건맹키로 영감을 눈을 끔뻑이며 할멈을 건너다 봤다. 자,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안 죽었어. 아마 자식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이 안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꿈에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투리. 하는 것만큼, 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지금 한몰 영감이 뭐라고 대꾸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오기 전에 당신이 꿈꾼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영감은 눈을 끔뻑이며 할멈을 건너다 봤다. 그때 일은 너무도 신통했다.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었다고 집에 사망 통지서까지 온 영감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자, 그때 일은 이제 이렇게 서술이 되네. 외정 때, 외정은 이제 일제강점기,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회상 또는 회고가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과거 예상이라는 얘기야. 이 말은, 이 작품은요, 서술상 특징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역순행적이구나.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정 때 북해도 탄광에 직용으로 끌려갔을 때였다. 교대를 하러 갱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 평소 그를 곱게 보던 십장이, 십장은 이렇게 일할 때 조를 짜죠. 그 조장이에요, 조장. 조장을 십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장이 어디 갔어? 한바에서 쉬라고 했다. 한바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쉬는 공간. 보통 요즘도 한바란 말을 써요. 요즘 이제 공사장에서 공사판에서 이제 밥 먹는 공간. 한바 식당 이런 말을 쓰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 뒤 1시간도 채 못 되어 탄광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낙반사고였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하느라 탄광은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었다. 그러나 갱사장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던 영감은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다. 오호, 서술상 특징 또 나왔지? 정보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인칭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나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그쵸? 그럼 얘는 뭐란 얘기입니까? 3인칭이구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구나. 그 다음에 전지적인지 관찰자인지를 잡아야 되지. 근데 이 부분에 뭐라고? 순간 도망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다. 누구? 이 영감이. 그쵸? 즉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해주고 있네요. 3인칭 전지적이구나.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서술 방식이 요약적 제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약적 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인물의 행위를 압축적으로 시간을 압축해서 인물의 행위를 제시하는 것을 요약적 제시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얘는 3인칭 전지적이고 요약적 제시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 자, 도둑 너무 시끄러울 때가 좋더라고. 도망치기에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가 갱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십장만 알고 있는데 그도 갱 속에 들어갔으므로 자기가 없으면 갱에서 죽은 걸로 치부할 게 틀림없었다. 주먹을 사려주었다. 그러나 탈주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잡히면 그대로 총살이었다. 광부였지만 전시 동원령에 따라 이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일으키죠. 총 동원령을 내려요. 이 조선 땅에다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 쇠붙이는 다 가져가고 막 그래. 그럴 때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집에 못 가요.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전시동원령에 따라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탈주도 군인들 탈영하고 똑같이 취급됐다.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몰랐다. 전시물자 수급이 달리자 목표랑 채우기에만 눈이 뒤집혀 안전 따위나 안중에도 없고 몽둥이로 소 몰듯 몰아치기만 했다. 작업 조건도 조건이지만 우선 밥이 적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판사판이었다. 예사 때도 지나세나 뭐 해가 지나 해가 뜨나 국리 생각이죠. 국리가 그 국리였으므로 그러니까 도망갈 국리. 도망칠 길목은 웬만큼 어림잡고 있었다.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철조망을 뛰어넘었다. 자, 역시 이 단락도 마찬가지로 요약적으로 제시를 되고 있죠. 자, 집에는 사망통지서와 함께 유골이 왔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집단 무너지듯 까무러쳤다. 그러나 한몰댁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무래도 그게 자기 남편 유골 걷지 않았고 죽었다는 실감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전날 밤 꿈에 나타난 미륵보살이 떠올랐다. 미륵보살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 남편이 의젓하게 서 있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아까 박스에서 봤었던 거, 그쵸? 현실과 신앙세계가 접목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이는 안 죽었어. 한몰댁은 시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실 거라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는 귀 여겨 듣지도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길로 세상을 두고 말았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신앙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쵸?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함몰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때까지 그래왔듯이 새벽마다 미륵바위 앞에서 더 정성스레 치성을 들었다. 8.15가 되었다. 꿈결에 쌓여온 듯 남편이 살아왔다. 역시 요약적 제시로 되어 있죠. 자, 중략 줄거리. 자, 이렇게 소설 보면 중략 줄거리가 있지? 잠깐 끊고 위에 있는 내용들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뭐 간단하죠? 그렇죠? 처음 맨 윗부분에 뭐야? 얘네들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남편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함몰댁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실 거예요 라고 하고 그다음에 남편 함몰 영감이 과거 회상이 들어왔죠. 그렇지? 중략 함몰 영감 내외는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아들이 북쪽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산업화에 의한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기 전 지내 마지막 당제가 끝나고 함몰 영감은 혼자 남아 도깨비들에게 안들의 안전을 지켜달라 부탁한다. 자, 도깨비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실세계와 신앙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사람들은 다 떠나고 함몰 영감 혼자 도깨비들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자네들 사는 길속, 자네들은 누구? 도깨비들. 자네들 사는 길속을 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만단 간에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 녀석한테 말을 전할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천행으로 그런 방도가 있거든. 그 녀석한테 이렇게 조금 전해주게. 자네 부모들은 둘이 다 무탈함께 그것은 하나도 걱정 말고 혹간에 그쪽에서 간첩으로 내려가라고 하거든. 죽으면 거기서 죽지 간첩으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더라. 이게 뭐야?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지. 그치? 도깨비들한테 북에 있는 자기 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 건강히 잘 있고 만약에 간첩으로 보내걸랑 절대로 오지 말아라. 이쪽 남한에는 어디를 가나 골목골목 간첩 잡으라는 표떼기 안 붙은 데가 없고 군인이야 경찰이야 예비군이야 더구나 3천만 원 5천만 원 상금까지 걸려 어느 한 구석 발붙일 데가 없다고 저저히 알려줘. 자세히 알려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 반영이 되어 있네요. 현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가 홍길동이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의 어느 골목에 발을 붙일 것이며 어느 그늘에 은신할 것인가? 없네 없어. 발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아들에 대한 걱정이죠. 혹시나 간첩으로 내려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영감은 자기 아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영감은 손사래까지 치며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다. 자네들한테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난께 속이 조금 터진 것 같네. 사상이 무엇인가 모르겠나만 그 사상이란 것도 사람이 살자는 사상이지 죽자는 사상은 아닐 것인데 피부치들이 생나무 가지 찢어지듯 찢어져서 30년을 내리 소식 한번 듣지 못하고 산 데서야 그것이 지대로 된 사상이겠어. 아무리 이빨 감시로 총 겨누고 있어도 이 꼴이라면 언제는 피차의 족간. 자, 여기 부분에는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치? 사상, 뭐 사회주의든 자유주의, 사상은 사람이 잘 살려고 한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찢어서 서로 겨누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이 영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네요. 영감은 말을 뚝 그친다. 저쪽에서 플래시불이 나타났다. 서울서 밤차를 타고 온 사람들 같았다. 아이고 사람이 오네. 나 가야겠네. 그럼 돌아온 한식날 보세. 영감은 담배꽁초를 진이겼고 그 부랴부랴 동네로 내닫는다. 자, 여기까지 장소 바뀌었죠? 그러면 끊고 정리해 주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깨비들한테 북에 있는 아들한테 좀 전해달라고 자기 좀 하소연 좀 했어요. 그치? 이듬해 봄부터 댐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산중턱까지는 물이 찬 댐은 물빛이 유난히 푸르렀다. 멀리 바다로 날아가던 물새들도 푸른 물빛에 끌려 여기 내려앉아 자맥질하다 떠나고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도 제 아름다운 자태를 수면에 비춰보며 한가롭게 멈춰있기도 했다. 여기는 묘사해주고 있죠. 그쵸? 자, 서술상 특징 잡아야 됩니다. 묘사, 풍경 묘사 해주고 있는데 원래 살던 마을이 물에 잠겼어요. 자, 감대골 가는 장구목재 잿길은 재를 넘어 조금 내려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동네가 없어졌으므로 댐을 막은 뒤부터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따금 극성성 낚시꾼들이나 바쁜 걸음을 칠 뿐이다. 새벽 장꾼들처럼 바삐 나르던 낚시꾼들은 느닷없이 앞을 가로막는 큼직한 안내판 앞에 우뚝 걸음을 멈춘다.
관광지 안내판 크기. 이 안내판을 읽고 난 낚시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눈을 옆으로 돌린다. 역시 배경묘사. 거기 오두막집이 한 채 있다. 쌀이나 울타리가 가지런하고 마당이며 토방 여간 정갈하지 않다. 정갈은 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토방과 집터서리에는 벌통이 연화문통 놓여있고 집 근처 내단맞이기 밭에는 조그마한 남새밭을 내놓고는 모두 메밀을 갈아 가을이면 하얗게 핀 메밀꽃이 따가운 햇살에 눈이 부실 시경이다. 역시 묘사. 여기 이제 오두막 집을 묘사해주고 있죠. 발길이 바쁜 낚시꾼들이지만 이 집을 보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안내판으로 눈이 간다. 안내판 한쪽 귀퉁이에는 호롱불이 걸려 위쪽이 시꺼멓게 그을려 있고 그 곁에는 끄트머리에 창입이라 쓰인 비석도 하나 서 있다. 그들은 서툰 글씨지만 정성 들여 또박또박 쓰여있는 안내판을 다시 읽는다. 이 고개 넘어 있던 감내골 동네는 저수지댐을 막아서 한 집도 없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살던 부님이 엄해 한몰댁하고 아베 한몰 영감은 이 집에서 산다. 이 집이 어디야? 이 오두막집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아베 이름은, 부님이 아베 이름은 김진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자기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여기 있다 알려주기 위해서 안내판 세운 거죠.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보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맞춤법도 안 맞잖아. 그치?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사투리 써가면서.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보고 오두막집 보고 다시 안내판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자, 내용상 질문 있니? 없습니까? 자, 2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진 것은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를 실감나게 전달 맞고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가? 배경묘사를 통해 장면을 선명하게 제시. 맞죠? 주인공이 서술자가 돼요. 아니죠? 이건 1인칭 주인공이잖아. 기억과 디귿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치? 26번 기억이 대하여 한몰 영감이 회상했을 법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요. 그때 일 탄광 무너지는 일입니다. 적절한 거 낙반 사고 이전에는 탈출을 감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아니요. 항상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탈출을 결심하고도 동료에 대한 의리 때문에 괴로워했다. 아니요. 잘됐다. 이 팀이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갱도가 붕괴되었을 때 나도 동료들 구하려 노력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탄광 사람들은 내가 갱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쵸? 답은 4번이 되네요. 27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한몰댁의 확신은 꿈이 소망을 이루어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말이 주는 방향들을 봐야 돼. 자, 박스의 내용은 뭡니까? 박스의 내용은 초월적 세계, 역사, 현실 세계가 묶여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1번 보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가 아닙니다. 초월적 세계의 힘을 빌어서 현실 세계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야. 그렇죠?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현실 세계를 안위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잖아. 요렇게 단어, 요렇게 의미를 방향성을 살짝 바꿔서 비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3점짜리 문제거든? 근데 막상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죠. 나머지 확인. 한몰댁이 순환을 겪을 때 미륵바위를 찾은 것은 초월적 세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 맞고. 한몰 영감이 도깨비에게 아들을 부탁한 것은 현실과 초월적 세계가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고요. 댐 건설로 감내골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은 산업화 시대의 농촌 사람들이 겪어했던 아픔. 자, 요 내용 아까 요 맨 위에 있었고요. 5번 한몰 영감 부부가 안내판을 세운 것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도깨비들한테 말 좀 전해다오 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몰된 마을 입구에다가 안내판 그리고 오두막집을 지어서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28에서 33입니다. 역시 문제 먼저를 볼게요. 28번 내용, 29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그 다음에 30번 이건 뭐 그냥 이것도 뭐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죠.
31번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한 설명. 추론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추론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도 추론이네. 그러니까 이건 간접 내용이군요. 미안. 간접 일치 내용이고요. 32번이나 33번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심리학자인 카노먼은 표시해주고,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카노먼이라는 사람은 직감. 예컨대 예시.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후자의 단어가 더 많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자, 아까 우리가 문제를 확인했죠? 근데 바로 들어가지 말고 보통은 한 단락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연관된 게 다음 단락에도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해왔다. 내용은 간단하네요. 그렇죠? 카노먼은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경제학에도 심리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 자, 다음 단락 보니까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기억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 자, 사례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신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뭔 소리야? 1부터 10까지의 합과 11부터 15까지 합 중 더 큰 것은 전자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더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당뇨로 인한 사망률 중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은 전자이다. 왜냐하면 전자를 후자보다 매체를 통해 자주 보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그치? 자주 접하는 것에 더 끌린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이 부분이 되겠죠?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당뇨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통사고였나? 당뇨로 인한 사망률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3번이 되겠고 4, 5번도 확인해 볼까요? 지방이 10% 함유된 우유, 지방이 90% 제거된 우유 선택하고 싶은 것은 후자다. 왜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지방이 적게 함유된 식품 느껴지기 때문이다. 뭔 소리냐? 한 명이 빵 한 개를 만드는 것과 10명이 빵 10개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후자다. 후자가 전자보다 힘이 더 많이 드는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3번이죠. 매체 때문에. 다음. 자,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자, 지금 대비되고 있으니까 얘는 네모로 가볼까? 시장에서의 제어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자, 그러면 기대 효용 이론은 어떻게? 인간을 합리적 선택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왜? 합리적이니까.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드는 만족감이다.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효용은, 기대효용이 뭐다? 기대값이래요.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그럼 이때 기대효용은 요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여기 뭐에 뭐를 곱하고 더한 값이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 사실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왜냐? 나오거든. 예컨대 예를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말려가지고 이거를 막 외우려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깃발만 세워도 돼요. 아, 여기에 기대 효용에 대한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단락. 예컨대 예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윗단락하고 아랫단락하고 어떤 관계야? 부연단락이 되는 거지. 그치? 윗단락에 대한 기대 효용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만 원을 잃는 게임 A. 끊고 앞면이 나오면 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천 원을 잃는 게임 B가 있다고 해보자. 화폐 효용은 그것의 액면가와 같다고 할 때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이므로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5,000원, 게임 B의 기대 효용은 2,500원이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 판단한다면 기대 효용이 더 큰 A를 선택해야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뭐다? 전통 경제학이란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즉 효용이란 것은 만족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이득을 선택한다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게임 B를 선택한다. 그쵸?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전통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을 제시하였다. 카너먼은 뭘? 전망 이론을.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네, 그래서 이득이 아니라 손실에 따라서 더 그런 행동을 한다. 이게 전망 이론.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역시 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자, 전망을 구하는 값이 있는데 뭐 이거 그냥 여기에 계산 방식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계산법이 있네. 이걸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단락 정리하자면 전망 이론이 되죠. 전망 이론의 개념이 이 단락 내용입니다. 자,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다. 자, 위에서 전망 이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득보다 손실을 크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치? 손실이, 여기서 X축은 성과를, Y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그래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중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이고 이쪽이 이득, 왼쪽은 손실 영역이다. 이쪽.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VA와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손실 영역의 V-A 여기가 되겠네요. 절대값을 비교하면 후자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잖아. 여기 가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의 가치는 이만큼 되네. 그쵸? 더 크네.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나요? 그냥 말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프에 있는데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다?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그래프. 전망 이론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서 예를 든 A와 B 중에서 사람들이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2만 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이 만 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보다 크지만 만 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이 5천 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손실감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까 게임 A, B가 있었죠? 전망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득을 주는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전자를 긍정적 틀로 후자를 부정적 틀로 인식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이거 동그라미예요.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 자,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얘는 긍정적 틀이 되겠죠. 그렇죠?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성향. 이건 네모로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부정적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정리되겠죠? 이런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막 세세하게 막 분류하고 묻고 나눈단 말이야. 정보들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면서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끌고 와서 비교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선택 상황에서 이와 같은 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보겠습니다. 상황 1. 100만 원이 있으면 A안과 B안 중 택 1. A안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자, 이 불확실성이지. 뭐뭐 하거나 뭐뭐 하다. 그쵸? B안 1의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다. 이거 확실하죠? 상황 2. 100만 원이 있으며 C안과 D안 중 택 1.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역시 불확실성. D안 1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는다. 확실성. 이렇게 구분이 되네. 상황 1은 이득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불확실한 A안보다 이득이 확실한 B안을 선택한다. 이해가 되죠? 예, 이게 긍정 틀입니다. 긍정 틀로 볼 때는 확실한 걸 택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D안보다 손실이 불확실한 C안을 선택한다. 그렇죠? 부정적 틀은 뭘 선택한다? 불확실한 거. 예. 나는 나눠줬죠. 자, 전통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의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며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의 근거에 설명했다. 그 결과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목해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내용 질문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분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의 분석 틀이 생깁니다. 자, 그럼 2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기대 효용 이론은 뭐하고 관련돼 있었습니까? 전통 경제학하고 연결돼 있었죠. 그치? 그러면 뒷부분 현재 상황을 준거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했다는 것은 전통 경제학이 아니라 카너먼이었죠? 그럼 얘는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 위에서 얘기했던 전망 이론으로 가야 되겠다. 그치? 1번이 틀렸네요.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문 안에서 찾기로 들어가면 돼. 그럼 한번 찾아볼까? 요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 요거는 어디 있어요? 바로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나?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 있죠?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중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전망 이론에 대한 그래프란 얘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것처럼 확실하게 찾았으면 나머지 안 봐도 좋아요.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찾으면은 나머지 보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했고요. 30번. 자, A, B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진 것은 이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뭐뭐하는 폭이 뭐뭐하다.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치? 그러면 이득 영역에서는 이득 영역이 이쪽이지? 이쪽이야. 이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봤다.
성과가 이쪽이죠?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가치는 어떻게 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가치의 크기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잖아. 이거 아니 어쨌든 방향은 위쪽으로 향해 있잖아. 그쵸? 증가하는데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폭이 어때요? 폭이 좁아진다. 좁다. 그치? 그럼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1번이 되네. 그죠?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야. 그래프 보고 그 그래프를 문장으로 바꾼 거 그냥 찾으면 돼. 이거는 추론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내용 일치 문제가 되는 거예요. 31번. 자, 카너먼의 입장에서 윗글의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B안에 50만 원과 D안에 50만 원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다. B안에 50만 원과 당연히 다르지. 왜요? 이거는 긍정틀이잖아. 받는다. 이거는요. 잃는다. 이건 부정틀이죠. 네, 같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고 그 다음에 C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이다. A안이 위험 회피. 위험 회피는 긍정이었습니까? C안은 위험 추구? 맞아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다시 A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 위험 회피 성향. 그 다음에 C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 자, 그러면 위 지문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어디랑 연결돼요? 위에서 위험 회피 성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이죠.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 회피 성향인데 A안이 위험 회피 성향이 되기로 했지. 그치? 이거 확실한 겁니까? 이거는 불확실한 거잖아. 그쵸? 뭐뭐이거나 뭐뭐시다. 이건 불확실성이죠? 맞지가 않죠. 그치? 이걸로 가야지. B안이 위험 회피 성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 질문 있어요? 괜찮아? 이건 뭐 하나만 봐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밑줄 치은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어디 있나요? A가 뭐였더라? 안 보이지? 전망이론. 자, 먼저 써보시고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십시오. 금액은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에 많은 소비자들이 귀가 솔깃해져 쉽게 제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막상 한 달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 반응의 차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망 이론으로 설명해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문에서 전망 이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환불받을 때 손실이 더 크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제품을 통해 얻는 이득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인 현상일 뿐 제품 자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반품했을 때 이득감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득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을 때 느낀 이득감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 바로 전망이론 설명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33. B를 고려할 때 B는 또 뭐였나? 어디 갔냐? B. 틀 효과. 요 부분 긍정틀, 부정틀, 그 다음에 뭐 위험 회피 뭐 등등 있었죠?
보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땡땡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 6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가와 나가 있다. 프로그램 가 400명의 사람이 죽게 됨. 프로그램 나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다. 질문. 만약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프로그램 가와 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자, 그럼 우선 뭘 정의해야 돼요? 우선 틀 효과는 어떻게? 긍정틀이냐 부정틀이냐 이거지. 그치? 그러면 긍정틀은 뭡니까? 이득이 생길 때 긍정틀, 손실이 생길 때 부정틀입니다. 그럼 상황은 지금 상황이 이익적인 거야? 아니면 손실적인 거야? 상황이 여기죠. 죽는다잖아. 그럼 이거는 긍정틀로 보면 안 되죠? 부정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봐라. 3, 4, 5번은 아니란 얘기죠. 3, 4, 5번은 딱 긍정틀, 긍정틀, 긍정틀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란 얘기죠. 그러면 부정적 틀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뭘 고를까? 확실한 거 골라요? 불확실한 거 골라요? 머리로 가면 안 돼.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다시. 그러면 부정적 틀 골라놨고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여기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 1번, 2번 중에 불확실한 거 찾으면 되겠네. 자, 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가는 확실해. 나는 어때요?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 3분의 1, 600명이 죽게 될 확률 3분의 1. 이게 되겠네. 그치? 이게 불확실하다. 답은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드 찾아주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시간이 8시 반까지 좀 생각을 했는데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끊어 갈게요. 이거 아마 9시 넘을 것 같아.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그래서 내비게이션까지만 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까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38번까지만 진행을 좀 할게요. 이거 한 방에 다 못 끝날 것 같아. 자, 보도록 합시다. 3, 4에서 3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시 질문 먼저 보세요. 질문이 아니라 내용부터, 문제부터 먼저 봅니다. 내용 전개 방식,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문맥 고려할 때 기억의 이유,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그림 나와 있고 인공위성, 그리고 문맥상 바꿔 쓰시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38번 문제는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분석할 때 역시 마찬가지 과학 지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문 같은 경우가 좀 까다로워요. 정보가 많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하나 놓쳤다, 2개 놓쳤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그게 이제 보기로 나온다는 얘기야. 놓치는 것들. 학생들이 놓친다는 거는 문제 출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놓치라고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지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GPS.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거나 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경로 탐색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바꿔쓰기 381번 381번 경로를 찾거나 바꿀 수 있죠? 어차피 내비게이션은 길 찾는 거니까. 되고 다시 지문.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PS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GPS는 어떻게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일까? 문답법 들어가고요.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는 그냥 대상 소개해 주는 거지. GPS 소개. 자, GPS는 크게 GPS 위성과 GPS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구를 도는 약 30개의 GPS 위성을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한다. 1, 2 이렇게 정보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호를 받는 수신기는 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시각과 자신이 신호를 받은 시각의 차이를 근거로 위성 신호가 수신기까지 걸리는데 이동한 시간을 계산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뭔지 모르지만 기네. 3.
위성이 보낸 신호는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에 빛의 속력을 곱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은 R은 T 곱하기 C다. 뭐 여기가 친절하게 이렇게 요약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요 단락의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리 구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요거 설명하는 거야. R은 T 곱하기 C. 자, 그러면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식으로 표시한다. 38의 2번 식으로 나타내면 역시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거든. 계산식에 말리면 안 돼. 이거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었구나. 여기에 계산식이 있었구나.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여기서 나오네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1. 대상에 미치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2. 실제로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흘러 위성의 시간은 하루에 약 7.2씩 느려지게 된다. 뭐 그렇대요. 신기하네. 또한 위성은 약 2만 킬로미터 이상 상공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게 작용해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하루에 약 45.8씩 빨라지게 된다. 그 결과 GPS 위성에 있는 원자식의 시간은 지표면의 시간에 비해 매일 약 38.6씩 빨라진다. 왜 38.6이 나오는지는 여기 보면 이해되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네. 그치? 그러면 위성은 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포인트 문제, 기억 문제가 뭐였냐면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이유를 가장 적절한 거네. 그죠? 이건 뭐 그냥 답 주는 거야. 그 부분입니다. 즉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몇 번에 있나요 그러면? GPS 위성에는 지구 중력이 지표면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GPS 위성이 지구를 도는 속력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력보다 느리기 때문에, GPS 위성이 지구를 도는 방향과 지구가 자전을 하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신기가 위성 신호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위성의 이동 속력으로 인한 시간 변화보다 중력으로 인한 시간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5번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제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하루에 약 11km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GPS는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게 된다. 뭔 말이지만 뭐 이렇게 원자시계가 알아서 해준대요. 오차 조정한대. 자, 그러면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야. 이거를 바꿔 쓰시오. 위성에 태운 원자시계 말 됩니까? 안 되죠? 태우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인데, 그치? 탑재는 물건을 싣는다는 얘기가 되죠? 예, 바꿔줄 수가 없네요. 그럼 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GPS가 사실은 좀 이렇게 오차가 있다. 그 오차가 왜 일어나는가? 속력과 중력에 의해서 오차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원자시계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변 측량법을 알아야 된다. 3년 측량법은 세 기준점 ABC의 위치와 각 기준점에서 대상 P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P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는 이제 3변 측량법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시네. 윗단락에 부연 단락이 되는 거죠. 또 그림까지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 자, 그림과 같이 평면상의 A에서 여기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지점에 B에서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지점에
C에서 거리가 4만큼 떨어진 지점에 P가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는 5가 되는 거고요. B에서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4인가? 평면상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두 연결하면 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5고 여기도 5고 그치? 다 5가 여기는 A 다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5인 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원,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4인 원을 그리면 세 원이 교차하는 지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지점이 바로 P 이 부분. 이때 세 개의 점 A, B, C를 GPS 위성으로 본다면 뭐를? 얘네들을 이들의 좌표값은 위성의 위치 정보이고 P의 좌표값은 GPS 수신기의 위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요거. 그렇죠? 이해됐죠? 이해 안 된 친구. 뭐 그냥 설명 그대로예요. 이 그림 자체가. 그러나 실제 공간은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 입체이기 때문에 GPS 위성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은 원이 아니라 구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건 평면이니까 원이지만 우리는 이제 3차원이니까 그치? 이게 구형태로 나타난대요. 그 결과 세 개의 GPS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구가 겹치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두 군데. 하지만 이 중 한 지점은 지구 표면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고 나머지 한 지점은 우주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 볼 때, 그쵸? 지표면에 나타나 있는 거지, 그치? 그 반대편에는 우주 공간이란 얘기죠. GPS 수신기는 이 두 교점 중 지구 표면 가까이 있는 지점을 자신의 현재 위치로 파악하게 된다. 뭐 지문 자체는요, 즉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요 지문보다는 그쵸? 요 지문보다는 좀 더 간단한 지문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그만큼 덜 있잖아. 위에 뭐 심리학, 경제 지문 자체는 워낙에 분류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간단해. 위에 경제 지문보다 오히려 간단합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서. 자, 3, 4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PS에 적용된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GPS 발전 과정 없고요. GPS를 다른 대상과 비교 아니고요. GPS의 다양한 종류 없고요. GPS의 유용성 설명 앞으로의 전망 지시 아니죠? 1번이지 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죠. 자, 내용 묻는 문제 또 나옵니다. GPS 위성은 약 2만 km 이상 상공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돈다. 바로 여기네. GPS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달라.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야 이거는 단어 아는 사람이면 그냥 푸는 문제 그치? 이 수신기라는 말이 뭡니까? 수신기. 수, 받을 숫자나 신호를 받는다. 신호 받는 놈이 왜 신호를 보내? 말이 안 되죠? 틀렸다. 자신의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됐지. 지금 말을 잘못 쓴 거야.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서 보낸 신호를 야 요렇게 조사 하나 바꿔 쓰는 겁니다. 그렇지? 방향. 조사 하나 바꿔 쓴 거야. GPS 위성에서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이거를 위성에 보내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게 틀리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이 단어 문장들을. 4, 5번도 확인해 볼까요? GPS 위성과 GPS 수신기 간의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누면 위성의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이 된다? 이거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뭐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되지. R은 T시래요. R은 T 곱하기 C다.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신기 간의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누면 걸릴 시간이 된다. 이걸로 넘기면 되나? 그치? 그럼 C분의 T가 되나요? C분의 R이 되나? 맞아요? 산수 잘 못해서 맞겠지 뭐. 3변 측량법이라 그럼 어디 보면 돼? 3변 측량법 나와 있던 부분이 요 부분이네요. 기준점의 위치 및 대상과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대상 위치 파악. 그림 그대로잖아. 그쵸? 36번 아까 했고.
37.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P1, P2, P3 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거든. 이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다 여러분들 봐줘야 돼. 정보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GPS 위성이고요. R1, R2, R3는 위성과 수신기 PX와의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R1, R2, R3이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거리를 보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고 얘가 제일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시간과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1번. 자, 위성들의 송신하는 신호에는 위성의 위치 정보와 위성의 신호를 보낸 시각 정보가 담겨 있다.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지문에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송신 여기 있죠? 지문에서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1번 맞는 얘기. 자, 위성의 위치 정보가 달라져도 이것 값이 변하지 않으면, 거리 값이 변하지 않으면 각각의 위성이 보낸 신호가 px에 도달하는 걸리는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 얘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계산식 이거네. 그쵸?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달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P1에서 보낸 신호가 PX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되면 R1 값은 실제보다 작게 계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거잖아. 요게 줄어들면은 이거 줄어들겠지. 그치? 이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이 작아진다. 지금 그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P1이 송신한 신호가 PX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P2가 송신한 신호가 PX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보다 길다? 얘가 일로 보낸 시간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얘가 일로 보낸 시간보다 길다? 아니요? 이건 거리가 지금 이게 짧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 더 빨리 들어가야지. 4번이 틀렸네? 5번 확인해 볼까요? R1, R3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교점 중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교점 PX, 그쵸? 구로 하면은 교점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지표면 근처, 하나는 우주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3점짜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찾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정보를 다 줬지? 쉽잖아. 그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쵸. 그게 정답입니다. 읽기 귀찮아서. 단어들 막 나오고 똑같은 말 막 나니까 막 보다가 그 놓쳐 이거를. 맥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얘를 모르겠다. 그냥 3번 찍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안 어렵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어려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정보 확인만 제대로 해주시고 연결만 제대로 해주면은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은 이런 형태입니다. 다 이런 형태야, 문제 자체는.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8시 반에 끝낼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처음이라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좀 끊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뒷부분 좀 치고 수능 특강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화작 문법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수,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업할 때에는 수능 특강이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또는 사설 모의고사 이걸 격가지로 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없어요? 자, 오늘은 끝.